자, 디지털 논리회로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디지털 시스템과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9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1.1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1.2장에서는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넘버 베이스 컨버전이라고 해서 수체계 변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러니까 뭐 이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거나 뭐 16진수로 또 바꾸거나 하는 그런 수체계 간의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8진수와 16진수에 대해서 뭐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보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에서는 그 음수를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음수를 다루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컴플리먼트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1.5절에서 다룰 거고요. 1.6에서는 다른 이제 사인드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간단한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 컴플리먼트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양한 바이너리 코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1.8절에서는 바이너리 스토리지, 메모리 엘리먼트죠. 그리고 레지스터. 그 메모리 엘리먼트가 그 바이너리 스토리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DDR 이런 그 SRAM 계열의 DDR 메모리라든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SRAM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SSD도 메모리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도 있지만 이제 캐시라는 것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제 메모리들인데요. 각각의 메모리들이 용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어떤 것들은 만들어진 그 공정 자체 그런 어떤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그런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1.8절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로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개요인데요. 디지털 서킷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바이너리 넘버를 이용한 이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회로에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시퀀셜 로직 이렇게 두 가지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회로라는 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시퀀셜 로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출력이 이 y라는 출력이 이렇게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시퀀셜 로직은 이 출력이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회로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어떤 상태, 스테이트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시퀀셜 로직이고요. 그래서 시퀀셜 로직은 사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으면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함께 어떤 이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회로가 가지고 있던 상태라는 이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메모리에서의 정보하고 입력 정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용할 상태 정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시퀀셜 로직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여기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시퀀셜 로직은 주로 2학기 때 배웁니다. 물론 그 이제 1학기 후반에 요 메모리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메모리라고 이름을 딱 부르지 않고 메모리 엘리먼트라고 하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이 메모리 엘리먼트는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립플랍, 이 플립플랍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플립플랍 레지스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메모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메모리는 보통 그 SD램 계열이죠. 싱크로너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이 SD램을 우리가 보통 메모리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 반도체의 메모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SD램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뭐 플래시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SD램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고요.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죠. 그러니까 휘발성은 전원을 끄면, 즉 그 전원이 이제 없어지면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원이 없어지면 정보가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휘발성이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USB 이런 메모리들이 전부 이 플래시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죠. 이걸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메모리인데, 요 플립플랍 혹은 레지스터는 요런 메모리는 아니고요. 이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일시적인 데이터 저장 창고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디지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우리 과에서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여기가 아마 여기서 처음일 거고요. 주로 많이 이제 여기서 이 과목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디지털 회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그런 교과목에서는 사실 공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이 과목하고 VLSI에 가서 이제 좀 배우게 되는데요. 자, 디지털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걸 말했고,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면 약간 큰 의미죠. 이제 하드웨어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고요. 약간 그 큰 것 크죠. 뭔가 크죠.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크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하드웨어 성분, 소프트웨어 성분, 이런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하나의 혹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금 서킷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서킷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회로죠, 그냥 회로고. 그리고 디지털 로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뭐 디지털 서킷이나 디지털 로직이나 사실은 비슷한 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논리, 디지털 회로 이런데요. 디지털 분야에서는 서킷이나 로직이나 비슷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붙여서도 씁니다. 디지털 로직 서킷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그냥 회로를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아날로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가 타임축에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X축이 시간축에 대해서 Y축을 F 크기라고 합시다. 이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데 아날로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겠죠. 뭐 음성 신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를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시간 축에 대해서 정의될 수가 있다. 즉 특정한 하나의 시간을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의 정밀도는 이 시간이 갖는 정밀도는 예를 들어 뭐 1.2345678 9 해서 뭐 무한대의 정밀도를 갖는 시간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어떤 값은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크기의 값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특정 크기의 값도 무한한 정밀도를 갖고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값이 뭐 10.123456789 10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정밀한 값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특성은 이래요. 이제 아날로그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우리가 절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제 할 일인데,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무한한 정밀도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호가 자연스럽죠. 좋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나 그냥 직접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소리가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의 큰 단점은 이런 무한한 크기의 정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복잡한 큰 숫자를 어떤 전자 시스템에서 일렉트로닉 시스템에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날로그 신호가 갖는 그 다른 단점들도 있는데 뭐 노이즈에 취약하고 변형이 잘 되고 다시 재현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쉽게 처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그 전자 시스템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가 너무 데이터량이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냥은 못 쓰고 약간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샘플링이라는 조작과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두 가지 조작을 하게 되는데, 샘플링이라는 것은 시간 축에 대해서 특정 시간의 값만 내가 뽑아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려보면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신호를 다 가져오면 좋지만 이 정밀도를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런 값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값들만. 그러면 여기서는 요 값, 여기서는 요 값, 여기서는 요 값, 여기서는 이제 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는 값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았는데 무수하게 많은 이 값을 다 사용하지 말고 요 4개의 값만 쓰자. 지금 여기만 따진다면 이렇게 4개의 값만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샘플링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타임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요 값을 이제 요 y축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그 값의 정밀도를 살펴보면 이 정밀도도 무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요 y축 값에 대한 축으로도 우리가 근사화를 시키자. 이렇게 많은 정밀도를 줄 수는 없다. 여기서 몇 개 값으로 대표되는 값을 만들어 놓고 그 값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게 하자라는 게 퀀타이제이션의 개념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 값 하나, 요 값 하나, 요 값 하나, 요 값 하나 이렇게 4가지 값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제 가까운 값으로 가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값은 가까운 값이 이 값이니까 0이니까 0으로 가고요. 이렇게 이 값이 되고, 이 값은 가까운 값이 이 값이 되고 밑에 요 값이 되고요. 이 값은 가까운 값이 이 값이 되고, 요것도 가까운 값이 뭐 밑에라고 합시다. 요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렇게 해서 4개의 값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축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값의 축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결과죠. 우리는 이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리트 시그널. 이산적인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이산적인 신호에 지금 이런 어떤 뭔가가 있는데, 값이죠. 뭔가가 있어요. 시간 축에 대해서 정의된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뭔가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 정해진
약속된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언어가 그렇고 숫자 체계라는 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에 맞는 그런 수체계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죠.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이진수 체계, 이 이진수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표현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디지털 신호가 뭐냐라고 물으면 혹은 디지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정답이냐면 시간 축에 대해서 샘플링이 되고 값의 축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된 그 값을 이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으로 표현한 것이 디지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해결이 안 된 게 이 시그널이라는 건데요. 시그널, 신호라는 거.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죠. 신호란 뭐냐? 신호가 뭐냐? 여러분들은 신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신호가 뭐냐? 신호, 시그널. 시그널이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흔히 쓰는 말이지만 한 번도 정의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은 없죠. 신호. 예. 이게 이제 여러 책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뭐 수학책이나 공학책이나 책을 보면 시그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호는 펑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다. 신호는 펑션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호는 그냥 단순한 펑션은 아니고요. 어떤 펑션이냐면 어떤 그 피지컬한 미닝을 갖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함수를 우리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 함수는 뭐 여러분들 뭔지 잘 알죠. 함수라는 거는 그 뭐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함수, 이런 것도 함수고 이런 것도 함수. 그러니까 얘네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어떤 이게 이제 공역이라고 하나요? 어떤 값들이 어떤 값의 집합이 어떤 값의 집합으로 사상이 될 수 있으면 매핑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값이 어떤 집합으로 사상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x축에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요 x축에 있는 값에 따라 가지고 y축의 값이 하나씩 혹은 두 개도 되고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하여튼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 함수들 중에서 물리적인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시그널이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모두 아날로그고요.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값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으로 인코딩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값을 어떤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인코딩을 하면 그때부터 디지털 시그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앞으로 쭉 해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수의 표현부터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이 쓰던 건데 다시 이렇게 괜히 막 그 용어들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쵸? 7390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십진수. 너무 잘 아는 숫자죠. 너무 잘 아는 숫자고요. 이 숫자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7 곱하기 10의 3승 1000, 3 곱하기 10의 2승 100, 9 곱하기 10의 1승, 2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라고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실제 각각에서의 베이스들을 얼마만큼 스케일링 해줄 것인가, 가중치를 줄 것인가 하는 값을 우리가 코피션트라고 합니다. 개수라고 하죠. 이렇게 뭐 다 하는 이야기인데 괜히 막 용어 쓰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막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픈북인데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오픈북인데 뭐하러 외워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고 중요한 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응용해서 더 나아가면은 자기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창작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베이스라는 말을 유식한 이 학술적 용어로 레딕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딕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십진수 같은 경우는 레딕스 10, 레딕스가 10인 그런 넘버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레딕스 10이라고 하고요.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딕스 2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좀 멋있어 보이죠. 레딕스라고 하니까. 네. 그냥 용어가 저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시말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숫자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정수도 있지만 이제 실수도 있죠. 실수. 그래서 소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디지털 시스템 내에서 요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8비트짜리죠. 이게 8비트. 요 하나를 우리가 비트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비트라고 하고요. 비트 영어로 쓰면 비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라고 하고 두 개면은 우리가 2비트, 2비트 이제 s 붙여야죠. 복수니까 2비트가 됩니다. 8비트, 요건 8개니까 8비트가 되겠죠. 8비트고요. 이 2비트 이상부터 우리가 이거를 버스라고 합니다. 2비트 이상이 되면 버스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트인데 이제 2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가 이 길에 다니는 그 버스하고 철자가 똑같죠. 예, 버스입니다. 여러 개를 뭔가 정보를 뭔가 오브젝트를 여러 개 실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버스를 쓰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추측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뭘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제 이 소수점이라는 걸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지금 8비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2라는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숫자. 그러면 과연 이런 3.2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흘러갈까? 데이터가 이 정보가 3.2라는 정보는 이 8비트 이 버스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들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이 소수점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이제 하나가 요게 와이어인데 요게 와이어니까 그냥 메탈입니다. 금속 메탈 와이어인데 아니 이 와이어에 도대체 점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건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런 소수점이라는 것은 보내지 않고요. 이런 점이라는 기호 자체를 뭐 보낼 수는 없고 그냥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런 숫자가 있죠. 이렇게 11010이라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1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7비트짜리 이제 숫자인데요. 7비트짜리 바이너리 숫자인데 이 중에서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이 블럭에서 이 블럭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요 정보를요.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그냥 이렇게 7비트가 흘러가는 건데 서로 간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7비트에서 상위 5비트는 정수고 하위 2비트는 소수점 이하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소수점을 표현한다는 거지 이 소수점에 대한 정보가 흘러다니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진수에서 소수점을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6.75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6을 이제 이진수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0.75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만드는 건 뒤에 가서 다시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살펴보기만 하면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이진수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베이스와 코에피션트, 즉 레딕스와 코에피션트의 조합으로 이거를 한번 다시 풀어서 써보면은 지금 뒤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좀 지우고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요 1은 요게 첫 번째 자리가 2의 0승 자리고요.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2의 4승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4승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또 1 곱하기 2의 3승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는 0 곱하기 2의 2승이 되겠죠. 2의 2승 자리인데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0이죠. 그 다음이 요 1인데 2의 1승 곱하기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 0이니까 0 곱하기 2의 0승이 됩니다. 2의 0승은 1이지요. 그래서 1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정수 부분이 되고요. 이제 요 소수점 이하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 부분이 0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고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승 자리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죠. 더하기 요거는 4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0.5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0.25죠. 그러면 더하면 0.75가 됩니다. 그래서 십진수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 앞에 게 지금 26인가 본데요. 26.75라는 요 십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노트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뭐 100점 뭐 95다 그리고 뭐 혹은 뭐 205, 7, 205.789다 이렇게 막 소수점 막 찍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소수점이라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약속이잖아요. 어떤 숫자를 볼 때 소수점이 있으면 앞은 정수고 뒤는 그 소수점 이하 실수 부분을 나타낸다 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간의 약속인데요. 이런 점은 어디서나 찍을 수 있죠. 어느 위치든 찍을 수 있고요. 앞뒤로 붙을 수 있는 숫자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에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점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줄 수가 없고요. 미리 보내는 시스템과 받는 시스템 사이에 약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약속에 기반해야지 이런 정보가 전송이 될 수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넘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반화된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 R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딕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수점을 따져보면 여기죠. 여기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정수 부분, 요게 소수점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n이 코피션트가 되고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기다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반화된 형태의 이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제가 이제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에서 숫자의 크기, 이 베이스에 따른 숫자의 크기인데요. 뭐 2의 1승, 2승, 0승, 1승, 2승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제 2의 10승이 1024라는 값이 되고요. 이렇게 1K가 됩니다. 11승, 12승, 13승 뭐 해서 나가는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다. n이 20일 때 메가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바이너리 숫자를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바이너리 넘버에 대한 숫자 연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바이너리 넘버가 어떤 건지 좀 조금 배웠으니까 한번 연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메틱인데 이게 연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연산, 아리스메틱이 연산이죠. 캘큘레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리스메틱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캘큘레이션보다는 아리스메틱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연산하면 사칙 연산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과목에서는 나누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요. 나누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나누기 연산을 아마 큰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수점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못합니다.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 어려운 게 나누기 연산이고요. 더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고 가장 중요한 연산입니다. 모든 연산은 사실 다 더하기로 가능하죠. 그래서 더하기가 제일 중요한 연산이고요. 이제 빼기가 있는데 빼기는 뭐 이게 더하기하고 빼기가 동급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빼기가 훨씬 어렵죠. 빼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하기보다. 왜냐하면 두 수를 비교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빼기는. 여러분들이야 아주 많이 숙달이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뺄셈을 할 때 직관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여러분들의 명석한 뇌가 재빨리 찾아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빼는 수가 클지 빼지는 수가 클지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머릿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컨트롤을 해주고 스스로 제어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게 뺄셈은 사실 굉장히 귀찮은 과정입니다. 덧셈은 귀찮지 않아요. 덧셈은 그냥 이 숫자가 음수건 양수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냥 계속 더하면 되는데 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곱하기가 나오는데 곱하기는 사실 덧셈의 연장선이죠. 곱셈이라는 거는 덧셈을 여러 번 해주면 덧셈을 여러 번 해주면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은 이 덧셈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고요. 이제 일부 여러 번 더해주기 위한 몇 번 더해줄 거냐, 어떤 값을 몇 번 더해줄 거냐, 어떤 자리에 맞출 거냐 하는 그런 부가적인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 중요한 과정이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그 다음 그 과정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작정 더합니다. 그게 이제 곱셈이고요. 나눗셈은 굉장히 어려워요. 나눗셈은 예를 들어서 뭐 10.5가 있다. 이거를 나누기 20.8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나누기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나누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죠. 바로 안 나옵니다. 혹은 뭐 9 나누기 5가 있다. 좀 쉽죠. 쉽습니다. 근데 이걸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릴 때 이 나눗셈을 배우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 나누기를 가르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덧셈은 곧잘 하는데 이 나눗셈으로 가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숙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면 5하고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좀 5가 크니까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쉽게 2하고 9하고 어느 게 큰지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이쪽이 더 크면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 또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들어있지만 어쨌건 이게 더 크면 이게 더 작으면은 계산을 끝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이쪽이 더 작으면 2라는 숫자가 더 작죠. 이쪽이 더 작으면은
이 숫자 안에, 이 9라는 숫자 안에 2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1598이 있고요. 나누기 36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1598 안에 36이 몇 개 들어있는지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몇 번 해봅니다. 게싱을 하죠. 그 게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educated guessing인데 굉장히 많은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그런 능력치를 동원을 해서 그 게싱을 하게 되고 이전에 얼마만큼 많은 경험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 게싱하는 그 스텝, 그 시간 그건 줄어들게 되겠죠.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1, 아 2네, 안 되네. 2 곱하기 2, 아 4네. 2 곱하기 3, 아 6이네. 2 곱하기 4, 아 8이네. 아직까지도 작으니까 더 해야지. 2 곱하기 5는 아 10이네. 이제 넘었어. 이건 아니구나. 그전 거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4라는 이 몫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숫자가 크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연산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는 게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과정, 이런 두 수가 어느 게 크냐, 이게 작다면 이 안에 이게 몇 번 들어있냐, 이걸 카운팅을 하고요. 계속 반복 계산을 하면서 몫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서 차이를 뺄셈을 구합니다. 뺄셈을. 그래서 1이라는 게 나오죠. 1이 나오면 또 이 두 수를 비교를 하면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또 짓을 하냐면 얘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줘요. 얘가 더 크다. 10배를 키워준 다음에 얘하고 다시 잡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끝날 때까지 하죠. 언제까지?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것도 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소수점으로 해서 계속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나눌 거냐 그런 약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소수점 5째짜리까지 나눠라 라고 했는데 이게 셋째짜리에서 끝났으면 중간에 early termination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루틴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나눗셈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눗셈은 다행히 뭘 할 수 있죠? 역수를 곱해줄 수 있어요. a라는 수를 이게 나누기 이렇게 이거는 몫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곱하기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a를 나눈다라고 하면 어떻게 a분의 1을 곱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역수를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것도 하는 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월드에서는 나눗셈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왔는데 디지털 월드에서 여러분들은 나눗셈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시스템 안에는 나눗셈기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곱셈도 해야 되고 우리가 뺄셈도 해야 되고 덧셈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덧셈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본이 되고 이제 뺄셈은 다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뺄셈은 빼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음수를 더해줘도 되죠. 그래서 뺄셈도 덧셈처럼 합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한 그 실전적인 그런 연산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숫자죠. 덧셈을 한번 해보죠. 밑에다가 써가지고 101101이 있고요. 100111이 있습니다. 자,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덧셈인데요.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겠죠. 여기는 1하고 0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0이죠. 2가 아니고. 그리고 0, 1, 1이 됐습니다. 이 세 개의 이진수를 더하면 0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또 0이고 1이라는
여기 올림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1, 1,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이 되고 1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 0, 1이 더해지면 0이 되고 다시 1이 올라가고요. 0, 0, 1이 더해지면 1이 되고 올라가는 거 없죠. 이번엔 0입니다. 1, 1, 0이 더해지면 0이 되고 1이 올라가서 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고요.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테고요. 요때 어떤 걸 좀 보면 아이고 요 한 자리만 한번 따져볼게요. 한 비트의 자리만. 요 한 자리만 따져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AN이라는 숫자가 있고 BN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넘어온 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얘를 이제 C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C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덧셈이 일어나면 여기 결과가 나왔고요. sum.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하나가 올라가죠. 앞자리로. 요게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C 그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리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자리가 다 똑같은 연산을 합니다. 요렇게 요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오젠드, 오덴드 그리고 이거는 캐리 인이라고 하고요. 용어를. 그래서 줄여서 C 인이라고 하고 요 값은 캐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쩔 경우에는 CO라고 할 수 있는데 C0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C 아웃이라고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은 이진수에서 보면 물론 십진수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연산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연산을 할 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가장 오른쪽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연산을 했죠. 예, 당연한데 그게 당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어요. 제일 작은 자리 숫자부터 연산을 해서 제일 작은 이 자리에서 생긴 캐리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자리를 계산하고요. 썸을 계산을 하고 다시 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연산을 하고 썸을 만들고 캐리를 만들었어요. 또 연산을 하고 썸 만들고 캐리 만들고 또 썸 만들고 캐리 만들고 또 썸 만들고 캐리를 만들었어요. 더 연산이 할 것 없으니까 그 캐리를 제일 앞에 써주고 연산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했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단점을 느낄 수가 있나요?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처음에 값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연산은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캐리가 계속 전파되어 와가지고 여기까지 캐리가 나가야지만 연산이 끝났어요. 난 이미 데이터는 이미 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죠. 만약에 비트 수가 크다고 합시다. 1024비트다. 쫙 비트 수가 있다고 합시다. 입력 두 개가 들어왔어요. 1024비트짜리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데이터는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2비트부터 연산을 하죠. 캐리 올려주고 연산하고 캐리 올려주고 연산하고 계속 이거를 1024번 한 다음에 최종 캐리가 만들어지면 그 캐리를 앞에다 써주고 연산을 끝낼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미 데이터는 예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캐리를 전파시키느라 시간이 걸려가지고 연산을 빨리 못 끝낸다.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하드웨어를 하는 건데요. 하드웨어를 하는 이유는 빠르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요. 이게 느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로직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속도
속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제한적이고요. 속도라기보다는 성능이라고 해야 되죠. 퍼포먼스.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가지고 좀 그런데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태블릿이라 가지고.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뭐 그 공연할 때 그 퍼포먼스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이 공학에서 퍼포먼스라고 하면 성능이라는 말이에요. 성능이다. 퍼포먼스. 하드웨어를 쓰는 이유, 우리가 지금 디지털 로직을 배우는데 이게 하드웨어죠. 이런 우리가 하드웨어를 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성능이 높다. 이 퍼포먼스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 가격이 낮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이게 왜 코스트가 낮냐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하드웨어도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은 비쌉니다. 대량 생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싸다는 거고요. 성능은 소프트웨어 대비 훨씬 높죠. 물론 이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따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분법적 구별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하드웨어는 확실히 퍼포먼스가 높습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 성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구조적 측면. 두 번째는 동작적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패럴렐라이제이션이 된다. 병렬화가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하드웨어를 하나 썼는데 느리다. 그러면 하나 더 쓰면 되죠. 두 개. 하나 더 쓰면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물론 하드웨어 양이 늘어났을 때 이거를 잘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무조건 얘가 많다고 또 빨라지는 건 아닌데 잘 써야 되겠죠. 영리하게 잘 써야지 빨라집니다.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패럴렐하다. 병렬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동작적으로는 동시성, 컨커런시라는 건데, 컨커런트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건 구조고 이건 동작입니다. 동작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드웨어가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패럴렐하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썼을 때는 성능이 이랬는데 3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에 그 가정이 숨어 있냐면 3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가정이 숨어 있죠. 요 하나일 때는 속도가 1x였는데 3개를 쓰면 3x다라는 거는 3개가 동시에 동작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동시동작성을 컨커런트한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것도 또 이 성능이 이게 안 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 2x 정도 나오죠. 뭐 2.5x 정도 나오든가. 그러니까 CPU에서 싱글 코어 CPU가 있고 듀얼 코어가 있고 쿼드 코어가 있는데, 이렇게 싱글 코어는 하나 들어 있는 거고 듀얼은 똑같은 놈이 2개 들어 있죠. 쿼드는 똑같은 놈이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런 요만한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싱글에서 할 때는 뭐 10이라는 성능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20이 나와야 되는데 20이 보통 안 나오죠. 뭐 1.7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일을 잘 파티셔닝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드도 그러면 4배가 40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걸 하는데, 이 하드웨어는 구조적으로 패럴렐하고 동작적으로 컨커런트한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퍼포먼스는 높아진다. 하드웨어를 우리가 만들 때, 설계할 때는 이 퍼포먼스를 높여야 된다는 게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론에 이것을 높이기 위한 그런 특성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점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덧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은 없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죠. 예, 캐리가 제일 밑에서부터 계산돼서 제일 큰 숫자까지 넘어와야지 끝난다는 사실, 그런 불합리한 연산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배워볼 거고요. 자, 이제 뺄셈인데요. 뺄셈은 뭐 여기서 말고 아마 뒤로 가면 해보는 일은 없을 텐데, 사실은 뭐 뺄셈을 뺄셈대로 하지 않고 덧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1에서 1을 빼면 0이죠. 0이고요. 0에서 1을 빼려고 하니까 못 빼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고 1을 두 개 가져옵니다. 그래서 1하고 1을 빼고 나머지 남은 1이 여기 내려오게 되고요. 또 0에서 1을 빼려고 했더니 못 빼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1 두 개 가져오죠. 그리고 1에서 1을 빼버리고 남아있는 요 1을 가져옵니다. 1. 0에서 0을 빼니까 0, 0 이렇게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뺄 수 있는데, 요것도 지금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00000001 빼기 00000011이라고 합시다. 여기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에서 1을 뺐는데 0이 나오겠죠. 오케이, 아주 운이 좋았어요. 1에서 0을 빼려고 하니까 못 빼지요. 앞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0이에요. 없어요. 또 앞으로 가져. 0이에요. 0, 0, 0, 0. 얘가 이제 1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가져옵니다. 또 가져오고, 이게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빼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요 하나를 주죠. 줄 때 두 개가 될 거고, 또 하나를 주면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쭉 이렇게 1이 되고, 이거 빼면 0이 되고, 그 다음 1, 1, 1,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연산이 그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계속 뭐 검사해야 되고, 이게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작으니까 뭐 그냥 앞에서 빌려오고 뭐 이런 거 그냥 정했지만, 이 컴퓨터는 이 반도체, 이 디지털 로직은 그걸 다 판단하는 로직이 따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빌려오면 빌려오는 로직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인데요. 그 디지털 회로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그 지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 몇 페이지 안 나갔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 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곱셈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직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연산은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서, 디지털 로직에서 일어나겠죠. A라는 값이 들어오고 B라는 값이 들어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비트 수 이상으로 혹은 이하로 어떤 값을 넣어주거나 그 이상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비트고 4비트 더하기 4비트 하면 결과가 5비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5비트짜리를 넣을 수 있냐? 못 넣죠. 못 넣습니다. 결과를 6비트짜리를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디지털 사칙 연산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하드웨어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퀴즈를 보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다 문제마다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비트짜리 디지털 로직에서 연산을 하고 있다. 지금 몇 비트짜리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4비트하고 4비트 입력을 받아가지고 4비트만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4비트 넣어가지고 4비트만 계산하는 덧셈이라고 합시다. 애더. 덧셈기를 이제 애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0011 더하기 01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0이고 1 올라가서 1이고 1이 되겠죠. 0이고, 이거는 안 좋네요. 이게 1을 더 넣을게요. 1이면 이게 0, 0, 1, 1 더하기 1111이라고 하면 1 더해서 1 올라가고 1 더해서 1 올라가고 0에서 1 올라가고 0에서 1이 올라갔는데, 요게 여기 쓰여지면 안 되겠죠. 요까지만 쓰고 끝입니다. 4비트만 사용하고. 요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는 지금 버스가 이 메탈 와이어가 4비트밖에 없으니까 요 비트는 담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비트 시스템이면 지금 요 연산에 대한 결과는 001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 제한 조건 하에서 계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은 여기 위에 거랑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101 곱하기 101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곱셈을 그냥 428 곱하기 392를 해보면 28, 16, 2는 4니까 5, 2, 4, 8, 8, 9, 72, 2, 9, 18, 4, 9, 36, 3, 8, 24, 3, 2는 6이니까 8, 3, 4, 12 해서 다 더하죠. 이렇게 더하는데 이진수도 똑같습니다.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101을 하게 되면 101이 되고요. 0 곱하기 101을 하면 그냥 000이 되고요. 1 곱하기 101을 하면 101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1, 00이면 0, 여기에 101이니까 0이고 1이 올라가고요. 001 더하면 1이고 1 더하면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 결과랑 이게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 아니고 1011인데 요거는 참 잘못되어 있고 이거랑 다릅니다. 예제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곱셈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뭘 했냐면, 처음에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요걸 만들었죠. 요 값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파셜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부분곱이라고 하죠. 파셜 프로덕트. 파셜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처음에 거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곱셈의 멀티플리케이션 인코딩이라고 해요. 요 숫자를 가지고 파셜 프로덕트의 이런 여러 개의 파셜 프로덕트로 바꿔주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고 파셜 프로덕트를 덧셈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숫자가 3개라서 그냥 했는데, 만약에 비트 수가 컸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파셜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파셜 프로덕트는 사실 한 번에 다 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 개씩 더하든가 이렇게 하죠. 한 번에 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동작이 이 인코딩을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는 과정이 있어요. 줄여가지고 최종 2개의 파셜 프로덕트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최종 그 2개의 파셜 프로덕트를 더해서 파이널 에디션을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파셜 프로덕트를 줄여서 마지막 요 최종 결과를 내는 게 파이널 에디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곱셈 과정은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이런 3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계산을 합니다. 인코딩을 하고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었죠. 파셜 프로덕트를 줄여가고요. 줄인 다음에 최종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파이널 에디션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곱셈을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곱셈도 아주 숙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런 디테일한 과정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방에 쫙쫙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곱셈은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곱셈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곱셈기를 구성을 할 때는 인코딩 과정, 인코더, 파셜 프로덕트, 리덕션을 해주는 그런 이제 트리 기반의 어떤 그 회로를 만들고요.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는 회로, 파이널 에디션을 하는 회로,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로직을 설계하는 거를 너무 이 다음에 이제 배우면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 연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나열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계화 시킨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체계화를 해보면은, 체계화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뭐 강아지한테 가르친다. 강아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뭐 하여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뭔가한테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런 동작들, 그런 생각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체계적으로 하나씩 일러줘야 되겠죠. 그 순서를. 그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주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의 회로로 구성이 되면 그게 디지털 로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C 언어에서 배웠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기술을 해줘야지 어떤 하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디지털 로직이라는 그런 표현 수단이 달라진다는 것과 이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엇갈릴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런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로직은 구현될 수도 있고 동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유도가 훨씬 높아진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